네, 이번 주에 마음고생들 심하셨죠. 이 파월이 돌연 75 베이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후로 시장은 연일 급락을 거듭했습니다. 이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 결국 경기 침체를 만들 것이다, 이끌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거든요. 저 역시 지난 5월 26일 방송에서는 경기 침체 위험이 매우 작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제 생각도 이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이언트 스텝이 시장에 주는 영향과 의미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경기 침체 징후가 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좀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코로나 위기 때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재난 지원금을 무상으로 쏟아부었던 거 아시죠? 그 덕에 미국과 유로존 가계저축률은 20%대 중반까지 급등했습니다. 특히 미국은요. 가계저축이 코로나 기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서 4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였죠. 게다가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고용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중국과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과정에서 2차 전지랄지 혹은 반도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역내 투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었고 새롭게 생기는 생산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서라도 구인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저축은 튼튼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혹은 물가 상승 이런 투자 심리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소비 위축이 확인되지 않았던 이유가 설명됩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경제활동, 이른바 이연된 수요가 일부 서비스 업종에서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부각될 정도였죠.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고문인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폭스 뉴스 등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실업률이 3.6%다 이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래 노동시장이 가장 좋고 각 가정의 대차 대조표도 지난 1년간 너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경제의 강점과 회복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 같지만 미국의 현재 경제의 기초 체력은 매우 튼튼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노동시장과 든든한 가계 재정을 이유로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라고 본 것은 제 생각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지난주를 기해서 파월은 시장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FOMC 회의 직전에는 연준 회원들의 생각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침묵하는 기간을 갖게 되죠. 이걸 블랙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블랙아웃에 들어가기 직전에 파월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만약에 75 베이스 포인트의 인상폭이 필요하다면 미리 언지를 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긴 미리 언지를 주긴 했어요. FOMC 회의를 딱 하루 남겨둔 상황에서 닉이라고 하는 연준 출입 기자를 통해서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설을 유포시켰죠. 그리고는 즉각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오는 7월 회의에서도 연사 가능성을 내비춥니다. 똑같이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한 실업률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고 올해와 내년 GDP 갭을 마이너스로 전망하면서 아예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공식화시켰습니다. 사실 저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블랙아웃 직전에 75 베이스 포인트 인상은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 입으로 했지 않습니까? 물론 시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경제 흐름이 열차처럼 정해진 궤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지금 자신이 했던 말을 딱 일주일 만에 훌떡 뒤집은 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면 좀 다소 과격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는 그 연준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말이죠. 지난 CPI 발표를 보면 누가 봐도 유가가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5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8.6% 급등했다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6%로 오히려 지난 4월에 6.2%에 비해서 낮아졌어요. 반면에 휘발유 가격이 1년 전 대비 무려 48.7%나 폭등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5월 CPI는 주로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의 속등이 주도했다는 점, 여기까지는 모두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금리를 아무리 빠른 속도로 올려도 치솟는 유가를 결코 잡을 수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금리를 올려도 푸틴은 전쟁을 멈추지 않아요. 사우디가 증산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건 경제학부 1학년생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초 상식입니다. 파월 역시 이번 주에 있었던 상원은행위원회에서도 금리가 인상되면 휘발유 가격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니요, 금리 인상으로 휘발유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물론 코어 물가가 좀 하락했다고 해도 스티키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기대 물가, 기대 인플레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75베이스 포인트 인상에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75베이스 포인트나 올렸다라면 둘 중에 하나죠. 연준 의원들 19분의 노인들이 바이러스성 치매에 걸렸거나 혹은 75베이스 포인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에스더 조지 캔사스시티 연은 총재는 여기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연준에서도 이름난 매파이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상치 못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정책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책 금리 조정에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하고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50베이스 포인트 인상에 표를 던집니다. 아무튼 저는 그날 이전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릅니다. 라는 주장이었지만 딱 그날 이후로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는 터미널 금리 수준을 연준이 지시했던 장기 중립금리 수준인 2.5%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이 전개되고 있다면 우리네 한국은행에서도 덩달아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연준이 75베이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공개한 직후 대략 딱 일주일 사이에 130베이스 포인트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요인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터미널 금리 수준도 3.8% 수준까지는 높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미 7%예요. 지금 주담대 금리가요. 이게 8%나 혹은 9%대 초반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금액이 높아진다면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위축되면 경기는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더군요. 지난 19일이었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연준이 75베이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발표한 직후, 그러니까 16일부터 17일까지 미국에서 저명한 이코노미스트 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놀랍게도 향후 1년 안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한 이코노미스트는 무려 44%에 달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005년 중반부터 이런 설문조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높은 수치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예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던 2007년도 12월에는 이 수치가 38%였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막 극점에 도달하기 직전이었던 2020년 2월에도 26%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44%라고 하는 것은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이고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 위기를 능가할 정도로 정말 전무후무한 수치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올해 말 기준 금리 예상치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되는데요. 지난 4월 조사치에서는 2.014%로 집계됐었거든요. 이게 연준의 그 올해 말 기준 금리 예상치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3.315%까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전후로 두 달 만에 조사치가 130베이스 포인트나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미국의 저명한 이코노미스트들도 지난 6월의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상상조차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긴 정상적인 이코노미스트라면 유가 올랐다고 75베이스 포인트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번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을 예상했는데요. 올해 미국의 GDP 증가율은 1.28%로 4월 조사치 2.57%의 절반 수준까지 추락시켰습니다. 이처럼 75베이스포인트 인상 이후로 시장의 생각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라는 것이 중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침체를 감안한다면 보통 PBR 0.8배수 정도면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굳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대규모 자금 유출이나 심지어 외환 위기와 같은 좀 더 큰 위기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우선 우리나라와 같은 변방 통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본 환류 현상을 걱정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미국 국채를 제외한다면 우리나라 국채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국채는 신용물이에요. 부도 위험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기꺼이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더 높은 이자로 투자 매력을 높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시키면 한국의 국채는 상대적 매력을 잃게 되죠. 물론 명목금리가 역전된다고 무조건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개방된 이후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됐던 시기는 대략 3번 정도 있었는데요. 1999년 6월부터 2001년도 2월까지, 그리고 2005년도 8월부터 2007년도 8월까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역전됐던 시기가 2018년도 3월부터 2020년도 2월까지 대략 3차례 정도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3번의 금리 역전 기간 동안에 외국인 자금은 일상적인 유입과 유출을 반복했을 뿐이에요. 특별한 추세를 가진 자금 유출이라든지 혹은 대규모 급격한 썰물 현상 보인 적은 없어요. 당시 금리 역전에도 자본의 썰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실질 금리가 더 높았다는 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 흐름에서는 명목금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금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8.6%지 않습니까? 10년물 금리를 3.3%라고 계산한다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5.3%나 됩니다. 금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올리고 있지만 아직 실질금리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란 말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가 고작 5%대에 불과하죠. 물론 바스켓에 담기는 요인들이 달라서 양국 간의 물가 차이를 모두 인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명목상으로 3%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단기간에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자본의 대환류 현상은 무조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 이전처럼 안전할 것이다.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환류 현상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마음 놓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8년도에 환율은 1,100원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1,300원입니다. 이 정도의 환율에서는 언제든지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느 때 금리 역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수도 있어요. 높은 환율로 인해서 물가가 훅 올라버리면 순식간에 실질금리 차이가 좁혀지게 되고 자본의 대썰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요건 또 1단계일 뿐입니다. 향후 2, 3년 후에는 외환 위기까지도 확장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최근 유로존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던 것 아시죠? 자본의 급격한 유출과 혹은 남유럽 국가들의 선제적 부도 차단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때 우리는 피그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 나라들의 행동을 우리는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유로 재정당국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황에서도 충분히 긴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채는 이후로 더 증가합니다. 정치인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주장보다는 찌질하게 굴지 말고 일단 쓰고 보자 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포퓰리즘이요. 거의 빌어먹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넘쳤던 이유는 바로 유로화라고 하는 하나의 배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스가 부도가 나면요, 유로화 전체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돕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흥청망청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어차피 돈은 줄 테니까. 그러면 독일의 입장에서는 속 터져 죽습니다. 아끼고 허리띠 졸라매서 이룬 저축을 왜 펑펑 낭비하는 남유럽에 줘야 되느냐 라며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재정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깔끔하게 치료되지 못하고 당시 드라기 총재의 whatever it takes,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결의와 함께 쏟아부은 돈으로 가까스로 그냥 이렇게 덮일 수만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치료되지 않고 남은 유럽의 재정 위기는 연준이 75베이스 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이상 이제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되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연준이 75베이스 포인트를 인상시킨 날이요. 그날부터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는 매우 빠르게 속등합니다. 다만 외환위기와 같은 문제는 금리 인상과 동시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에는 만기가 존재하죠. 보통 이머징 국가들은 대개 3년 이내에 만기를 가진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기가 돌아왔을 때 요걸 롤오버를 시킬 수가 없다면 그때 부도가 나는 거죠. 마치 요건 기시감이 좀 생기죠. 1994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때도 연준이 75베이스 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하고 나서 바로 위기가 생긴 게 아니죠. 정작 아시아 외환위기는 그로부터 3년 후 1997년도부터 시작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는 75베이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상 침체 리스크 이외에 2, 3년 후에 시스템 리스크도 우리 계산에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의 시장에 대한 생각 역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해졌어요. 얼마 전에 제가 현금 비중이 30%였어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쓴 책이나 혹은 글 중에서 기가 막힌 저점을 찾아주는 지표 이 부분을 읽어보셨다면 따로 설명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후로 DMI 매수 신호는 딱 한 차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0일이었죠. 그날 5% 비중을 추가로 투입해서 현재 시점에서 현금 비중은 25% 남아 있습니다. 신호가 나올 때마다 5% 비중씩 추가 투입하는 것에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방침이었는데요. 기본 방침엔 큰 변화는 없어요. 다만 만약에 시스템 위기가 생긴다면 라는 전제하에 이 가능성만 우리가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을 더 두려워합니다. 앞서 우리나라보다는 남유럽이 더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정부 부채가 GDP의 150%까지 상승한 이탈리아를 기준점으로 하십시오. 이탈리아와 독일 국채 수익률 간의 차이를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다소 여유가 있지만 만약 두 나라 간의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500베이스 포인트 이상까지 확산된다면 시스템 위기 가능성을 높게 보고 기존 전략을 다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적 침체와 시스템 위기 가능성을 구분해서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침체기의 주가지수는 PBR 기준 0.8배수 수준까지는 쉽게 하락했었어요. 코스피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하락의 속도가 줄기 시작하는 곳이 0.9배수인데 이게 2280포인트 주변입니다. 바닥에 해당되는 0.8배수는 2050포인트 정도가 되죠. 이미 그 주변까지는 많이 하락해 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침체만을 감안한다면 거의 반영이 다 되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독일, 이탈리아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500bp를 향해서 빠르게 접근한다면 이건 시스템 위기가 추가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락할 수 있는 지수 때도 PBR 0.6배수 수준까지 크게 낮추고 분할 매수의 속도를 가급적 늦추셔야만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